아버지,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저 아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처자식 돌보고 자리 잡아야 할 내 아들 돈을 받는다고요? 30년 모은 6억. 단 3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노후 보험입니다.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7살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 영상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당신 통장에 지금 얼마 있습니까? 5억? 7억? 10억? 안전한 투자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월 수익 보장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거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아니면 3년 뒤 당신 자식이 당신에게 돈을 건넬 겁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갑상 씨 63세와 영란 씨 60세 부부는 퇴직을 2년 앞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도 큰 사업도 아니었지만 30년 넘게 맞벌이로 성실히 살아왔고 통장에는 평생 모은 돈 6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지.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갑상 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특별히 승진이 빠른 편도 아니었고 연봉이 높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지각한 적 없고 한 번도 병가를 낸 적 없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갑상 씨, 이것 좀 부탁해요. 갑상 씨가 하면 안심이야.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영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중은행 창구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칭찬할 때마다 영란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두 사람의 삶은 그렇게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주말에는 가끔 등산을 가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었고 사치스러운 소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 그것도 동네 중국집이나 칼국수집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서도 두 사람은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갑상 씨의 월급 350만 원 중 100만 원, 영란 씨의 월급 280만 원 중 80만 원, 한 달에 18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년이면 2,160만 원, 10년이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등록금과 생활비로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둘째 딸도 대학에 가면서 지출이 2배가 됐습니다. 그때는 저축을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를 약하게 틀고 두꺼운 옷을 입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비싼 선물 대신 마음만 전했습니다. 친척들이 해외여행 이야기를 할 때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사는 거야. 갑상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 속도로 가는 거지.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사라지자 저축액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통장에 6억 원이라는 큰 돈이 모였습니다. 갑상 씨는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우린 평범하게 살았어. 특별한 재주도 없고 큰 행운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만큼 모았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영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나름 잘했지. 주변에서 6억 모은 사람 많지 않아.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퇴직 후의 삶을 상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1년에 한두 번은 제주도나 부산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는 살. 그런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줬습니다. 둘째 딸도 곧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 용품도 사주고 돌잔치도 크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6억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은퇴하면 뭐 하고 살까? 영란 씨가 물었습니다. 갑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매일 산책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유롭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노후 자금 6억 원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후 갑상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대학 동창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네. 갑상 씨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야, 갑상아, 오랜만이다. 전화기 너머로 동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지내지? 요즘 괜찮은 투자처 하나 있는데 같이 가볼래? 설명회만 들어봐. 손해볼 건 없잖아. 갑상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투자인데? 동창이 말했습니다. 펜션 투자야. 요즘 힐링 여행이 대세잖아. 은퇴하고 운영하기 딱 좋더라. 나도 알아보는 중이거든. 사실 갑상 씨는 투자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저축만 했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동창이 권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보지 뭐. 다음 주 토요일 설명회장은 강남의 깨끗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연회장 안에는 이미 20여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자리에 앉자 직원이 고급스러운 브로슈어를 나눠줬습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숙소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펜션 힐링 투자 당신의 노후를 책임집니다. 갑상 씨는 브로슈어를 넘기며 사진들을 봤습니다.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곧 중년의 남성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태연이고 이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바로 수입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죠. 저축해둔 돈도 이자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를 할 수도 없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갑상 씨도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6억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1년에 1,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김태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는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늘어선 깔끔한 2층 건물들이었습니다. 소형 힐링 숙소 투자입니다. 도심에서 2시간 거리 조용한 호숫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숙소 내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침실, 널찍한 거실,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습니다. 김태현이 설명했습니다. 각 호실은 30평 규모입니다. 침실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족 단위 손님을 타깃으로 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도별 펜션 예약률 증가 추이였습니다. 2017년 70%, 2019년 78%, 2020년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다가 2021년 82%, 2022년 89%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김태현이 강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추세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 대신 국내 힐링 여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 숙소가 딱 그런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수익 예측표가 나왔습니다. 주말 가동률 95%, 평일 가동률 40%, 일박 요금 20만 원. 계산하면 월 평균 수익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4,200만 원. 7억 투자로 연 6% 수익률이었습니다. 김태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은행 이자가 지금 몇 %입니까? 많아야 3%입니다. 우리는 그 2배를 드립니다. 게다가 원하시면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손님 맞으며 건강하게 사시는 거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라기보다 노후 보험입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연금처럼 받으시는 겁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죠? 김태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호실당 7억입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토지 가격, 건축비, 인테리어비를 생각하면 적정한 가격입니다. 갑상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7억이라니. 자신이 가진 돈 6억보다 1억이나 더 많았습니다. 옆에서 동창이 속삭였습니다. 대출 받으면 돼. 요즘 대출 이자 낮잖아. 김태현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제휴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대출도 도와드립니다. 금리도 시중보다 낮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실제 입주자 사례였습니다. 63세 박모 씨 작년 입주 월 평균 수익 320만 원. 65세 최모 씨 2년 전 입주 월 평균 수익 340만 원. 만족도 조사 결과 95%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자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이곳에 들어온 입주자입니다. 처음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펜션 운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손님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라 조용하시고요. 청소하고 침구 관리하는 게 전부예요. 저희 부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익이 380만 원 나왔습니다. 명절이 끼어서 조금 더 나온 거고요.
평균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은행 이자로는 절대 못 버는 돈이죠.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괜찮은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갑상 씨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월 300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데 은행 이자 150만 원보다 2배나 많잖아. 김태현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 분양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총 30호실 중 지금 5호실만 남았습니다. 다음엔 이 가격에 못 들어오십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분들만이 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갑상 씨는 영란 씨에게 설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로슈어를 펼쳐 보이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경치도 좋고 시설도 깨끗해. 월 수익이 300만 원 이상 나온대. 영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잖아. 손님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6억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 게다가 대출까지 받는다며? 갑상 씨가 설득했습니다. 아니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 다들 만족하고 있고. 설명회에서 직접 들었어. 실제 입주자가 나와서 증언했다고. 영란 씨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7억이야.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잘못되면 어떡해? 하지만 갑상 씨는 브로슈어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기회일지도 몰라. 은행 이자로는 부족해. 뭔가 더 나은 방법이 필요해.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갑상 씨는 인터넷으로 펜션 시장을 검색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 정말로 펜션 이용객이 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는 기사도 많았습니다. 영란 씨도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은행 동료 중에 펜션 투자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강원도에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갑상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야? 6억에 연 3%면 1,80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이야. 근데 여기는 월 300만 원이잖아. 2배야. 영란 씨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맞네. 연간 3,600만 원이면 6억 원 기준으로 연 6%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더 벌 수도 있고. 갑상 씨가 덧붙였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건 당신이 은행에서 25년 했잖아. 우리가 못할 것도 없어.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말에 두 사람은 다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운영 중인 숙소를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호수가 눈앞에 펼쳐지고 주변에는 산과 숲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공기도 맑았습니다. 영란 씨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운영 중인 숙소 주인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내부를 둘러보니 생각보다 관리 상태가 좋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 널찍한 거실 호수가 보이는 테라스. 침구도 깔끔했고 욕실도 깨끗했습니다.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걱정 많이 했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없으니까요. 근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손님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라 조용하시고요. 영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매달 300만 원씩 나와요?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수기엔 더 나오죠. 지난 여름엔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어요. 비수기엔 좀 줄긴 하지만
평균 내면 300만 원은 나와요. 그는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실제 수입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7월 480만 원, 8월 520만 원, 9월 350만 원, 10월 280만 원. 평균하면 정말 월 3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주인이 덧붙였습니다. 우린 작년에 4천만 원 넘게 벌었어요. 대출 이자 갚고 나서도 연 3천만 원은 남았죠.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어요. 주인의 아내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경치 좋고 조용하다고. 리뷰도 대부분 좋게 써주시고요. 영란 씨가 물었습니다. 힘든 점은 없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청소가 좀 힘들긴 해요. 손님 나가시면 바로 청소해야 하니까. 근데 우리 나이에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운동한다 생각하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란 씨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퇴직하면 할 일도 없을 텐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손님도 많고 수익도 나고 일석이조 아니야.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도 상의했습니다. 큰아들을 불러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런 투자 하나 알아봤는데 내 생각은 어때? 큰아들은 브로슈어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펜션 사업이 그렇게 쉬우면 다들 하죠. 요즘 펜션 많이 망한다는 뉴스 못 보셨어요? 갑상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르대. 위치도 좋고 이미 운영하는 사람들 다 잘 되고 있어.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7억이잖아요. 대출까지 받는다며? 나중에 수익 안 나오면 이자만 물어도 큰일인데. 하지만 갑상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름대로 알아봤어.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 다들 만족하고 있고. 둘째 딸에게도 물었습니다. 딸은 중립적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혹시라도 잘 안 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결국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모아둔 돈 6억 원 전부와 은행 대출 1억 원을 보태 총 7억 원에 그 숙소를 계약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갑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태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영란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에 갑상 씨가 물었습니다. 왜 안 자? 영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갑상 씨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잘한 거야.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걱정하지 마. 퇴직 후 곧바로 숙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연이 약속대로 운영 교육을 해줬습니다. 예약 시스템 사용법, 청소 방법, 손님 응대 요령. 일주일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금요일이면 손님이 들어오고 일요일이면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청소하고 침구 교체하고 준비했습니다. 영란 씨는 손님 맞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손님 응대하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손님들도 대부분 친절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떠나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주말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평일에도 가끔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커플이나 친구끼리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도 가끔 왔습니다. 갑상 씨는 뿌듯했습니다. 봐, 괜한 걱정이었잖아.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이 오네. 우리 잘한 것 같아. 영란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손님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리뷰도 좋게 써주시고 첫 해 결산을 해보니 예상보다 수익이 좋았습니다. 월 평균 3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연간 3,84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연 400만 원과 각종 관리비 연 6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2,840만 원 정도였습니다. 갑상 씨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남잖아. 우리 생활비로 충분해. 주변 입주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들이라 공통 관심사도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하며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한 입주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서 돈도 벌고 도시에 있었으면 이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다른 입주자가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매일이 힐링이에요. 갑상 씨는 저녁마다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호수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이막이 이렇게 평화롭게 시작되는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수 있겠지. 영란 씨와 손을 잡고 산책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사니까 행복해. 도시에서 답답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시기라는 걸. 그리고 조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 호숫가 반대편에서는 새로운 숙소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2년차가 시작되면서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예약률이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마다 꽉 찼던 예약이 조금씩 빈자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란 씨가 예약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둘째 주 토요일이 비었어. 왜 그럴까? 갑상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비수기라 그래.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3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예약이 안 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주말에도 빈 방이 있었습니다. 갑상 씨는 주변 숙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새로운 펜션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5개였던 숙소가 이제는 15개가 넘었습니다. 영란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쟁이 심해진 것 같아. 어떡하지? 경쟁은 곧 가격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로 생긴 숙소들이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1박에 20만 원 하던 방을 15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10만 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갑상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하나? 하지만 가격을 내리면 수익이 줄어들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결국 가격을 18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예약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숙소들도 가격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시 1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예약 플랫폼 수수료도 문제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10%였습니다. 15만 원이면 1만 5천 원을 플랫폼에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통보가 왔습니다. 수수료를 15%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상 씨가 항의했습니다. 왜 갑자기 올리는 거죠? 플랫폼 담당자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개선 비용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플랫폼도 다 비슷해요.
15만 원에서 15%면 22,500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2만 7,500원. 거기서 청소용품비, 세탁비, 전기세, 수도세를 빼면 순수익은 10만 원 정도였습니다. 1박에 10만 원. 한 달에 12번 손님이 오면 120만 원. 예상했던 320만 원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영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대출 이자도 못 갚겠어. 어떻게? 갑상 씨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비수기가 지나면 손님이 다시 늘어날 거야. 여름이 왔습니다. 성수기였습니다. 분명 예약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작년 여름엔 매일 만실이었는데 올해는 주중에 빈방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새로 생긴 숙소들이 고급 시설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장이 있고 바비큐 시설이 있고 심지어 사우나까지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갑상 씨는 시설 개선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추가해야 하나?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수영장을 만들려면 최소 3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테라스에 바비큐 그릴을 설치했습니다.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대형 TV를 새로 샀습니다. 150만 원이었습니다. 침구를 고급 브랜드로 교체했습니다. 1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총 4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별점 2점이었습니다. 시설이 낡았어요. 청소 상태도 별로고요. 가격 대비 실망입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네요. 갑상 씨는 황당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청소하는데, 시설도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리뷰 하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리뷰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별점이 낮으면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악성 리뷰 이후 예약이 더 줄었습니다. 월 수익이 2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영란 씨가 울먹였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대출 이자만 연 400만 원인데 수익이 이것밖에 안 나오면 어떡해? 갑상 씨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리뷰 관리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하자. 주변 입주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친목 모임에 모이면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한 입주자가 말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 설명회 때 들었던 것과 너무 다른데요. 월 300만 원은 무슨, 요즘 150만 원도 안 나와요. 다른 입주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작년 이맘때는 돈 좀 벌었는데 올해는 거의 안 나와요.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속은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던 거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기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 말에 기대어 그들은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3년 차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월 수익은 15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달은 10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33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를 더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영란 씨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7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갑상 씨는 예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비상금으로 남겨둔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조금씩 꺼내 생활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상 씨는 영란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정리하는 게 어떨까? 영란 씨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비상금도 다 떨어지고 있고. 두 사람은 김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숙소를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태연은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상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팔고 싶습니다. 중개 좀 해주세요. 김태연은 며칠 뒤 다른 중개인을 보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현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주변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는 4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4억 5천이요? 우리 7억 주고 샀는데요?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쪽 펜션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공급이 너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예전만 못해요. 관광객이 줄었어요. 영란 씨가 다그쳤습니다. 그럼 처음 산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2억 5천이 날아간다고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4억 5천도 쉽지 않을 겁니다. 매물이 너무 많아서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갑상 씨는 다른 중개업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한 곳은 4억 2천 또 한 곳은 4억 심지어 3억 8천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때 7억 원이었던 자산이 매물로 내놔도 4억도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3억 원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영란 씨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모은 돈이 어떻게. 갑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갑상 씨는 처음 계약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연을 만나 따졌습니다. 처음에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월 300만 원은 보장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이 바뀐 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계약서에도 투자 위험에 대한 고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갑상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지가 나와 있다고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요?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아니면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김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정보를 바탕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미래를 100% 보장할 수는 없죠. 투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갑상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기잖아. 처음부터 우릴 속인 거잖아. 김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기요?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는 계약서대로 했습니다. 숙소도 제대로 인도했고요.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투시죠. 갑상 씨는 허탈하게 돌아섰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길 가능성도 낮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투자 위험 고지가 명시되어 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 힘듭니다. 설명회에서 한 말들은
대부분 구두 약속이라 입증이 어렵습니다. 갑상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건 인정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노후 붕괴라는 걸, 그리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걸, 결국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져야 한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상 씨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3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영란 씨는 지금도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이건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안전한 투자입니다. 노후 보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믿은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부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후 투자 피해 사례를 취재하러 온 기자 앞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영란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25년을 일했어요. 손님들한테 투자 상품 권유도 많이 했죠. 위험성도 설명하고 약관도 꼼꼼히 안내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건 처음 느낌을 무시한 거예요. 설명회 들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조건만 얘기하고 위험성은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갑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아니라 확인하지 않은 내 선택이었죠. 제가 욕심이 있었어요. 은행 이자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더 많이 벌고 싶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상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은행에 넣어뒀겠어요. 이자가 적어도 원금은 지킬 수 있잖아요.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란 씨가 덧붙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노후 자금은 욕심내면 안 되는 돈이에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우리처럼 되지 마세요. 이 말 뒤로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은 침묵이 흘렀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갑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일 후회되는 건 자식들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큰아들이 말렸거든요. 위험하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근데 저는 애가 뭘 안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더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보를 많이 알고 더 냉정하게 판단해요. 영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큰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펜션 투자 사기 사례가 많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갑상 씨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기회라고 하면 더 의심하세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영란 씨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자식들 말을 들으세요. 우리보다 세상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전문가 상담도 받으세요. 갑상 씨가 덧붙였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으세요. 작은 글씨로 된 부분까지 다 읽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구두로 한 약속은 나중에 아무 소용 없어요. 기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갑상 씨와 영란 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해야죠.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남은 돈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요. 갑상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은퇴했는데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네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그들은 숙소를 결국 4억 원에 팔았습니다. 3억 원이 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출 1억 원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3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6억 원 중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었습니다. 전세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빌라였습니다. 남은 2억 5천만 원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연이자 3%로 계산하면 1년에 750만 원, 한 달에 62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70만 원을 내고 나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갑상 씨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나이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면접을 봐도 젊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달 동안 10여 곳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인가? 그러다 마침내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 신입사원 때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근무였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방문객을 확인하고 택배를 받고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것 좀 해주세요. 왜 이것도 못해요? 갑상 씨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란 씨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근무였습니다. 시급 9,860원,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찍고 포장하고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은 31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자 수입 62만 원을 더하면 372만 원, 월세 70만 원과 생활비 150만 원을 빼면 152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나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갑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큰아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갑상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자식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란 씨는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일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은퇴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돌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란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여행은 다녀왔어? 영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그냥 열심히 일하며 살지 뭐. 여행은 무슨. 친구는 눈치를 채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란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는 걸,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밤에 잠자리에 들면 갑상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만약 설명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큰아들 말을 들었다면.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현재를 견디는 것뿐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것뿐입니다. 영란 씨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자금은 잘 될 거란 말이 아니라 최악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해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전성을 먼저 봐야 하고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족들과 꼭 상의하세요. 특히 자식들 말을 들으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같은 선택을 막아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갑상 씨와 영란 씨 부부는 오늘도 작은 빌라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립니다. 갑상 씨는 일어나 경비실로 향합니다. 영란 씨는 8시에 일어나 마트로 향합니다. 67세와 64세의 부부는 여전히 일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천천히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평생 모은 돈 절반을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갑니다. 후회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조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